엄마, 그 돈 뭐예요? 통장에 뜬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통장에도 같은 금액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 돈은 너희가 내 생일날 준 선물 값이다. 비슷한 제품 찾아보고 제일 비싸게 쳐서 계산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런 식으로 해요? 이건 너무 서운하게 들려요. 우리가 뭐 돈이 아까워서 드린 것도 아닌데. 나는 더 이상 너희한테 줄 것도 바랄 것도 없다. 그 돈으로 너희와 나 사이에 남은 정산을 끝내고 싶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충남 청양에서 사는 60대 성일환입니다. 이제 나이도 슬슬 환갑을 넘어가고 큰 욕심 없이 밭일 좀 하고 시골서 조용히 삽니다. 남편 정영석은 서울 대기업에서 평사원으로 시작해 임원으로 은퇴한 사람이고요. 살면서 아이들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할 땐 아파트에 혼수까지 다 해줬죠. 그때는 그렇게 해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부모니까요. 며칠 전 남편의 사촌 조카가 결혼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하는 예식이라 고민이 됐지만 얼굴 본 지도 오래됐고 무엇보다 아들 민수와 딸 혜진이 두 자식 얼굴이나 한번 보자 싶어 고속버스 타고 올라갔죠. 청양에선 서울 올라가는 것도 큰일이에요. 새벽부터 준비해서 집에서 시외 터미널까지 버스로 1시간. 거기서 다시 고속버스 타고 2시간 반. 예식장에 도착했을 땐 땀에 옷이 다 젖어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말이 없어요. 묵묵히 저 따라다니고 묵묵히 손수건으로 제 땀 닦아주고 도착하자마자 조카 얼굴 보고 인사 좀 나누고 자리 잡았는데 아들이랑 딸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예식장에 도착했어요. 엄마, 아빠 하며 반갑게 인사하긴 했는데 그 뒤로는 서로 바빠 보였어요. 딸은 애들 챙기느라, 아들은 전화 받느라 말이죠. 전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려다 갑자기 남편이 화장실 간다고 해서 일어나서 따라가려는데 복도에서 두 자식 목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무슨 얘기인가 싶어 지나치려다가 발이 멈춰졌어요. 아, 근데 솔직히 부모님 용돈까지 챙기는 건 좀 무리 아니야? 아니, 우리가 뭐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김서방이 그러더라. 부모님께 한 번도 용돈 드린 거 못 봤다고. 그래서 남보라고 드리라고? 난 그냥 형식적으로 못 챙기는 거 싫어. 아버지 주식도 아직 하시고 돈은 우리보다 많잖아. 하긴 뭐, 엄마도 맨날 우린 괜찮다 그러시니까. 그 말이 딱 들리는데 가슴이 푹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우린 괜찮다는 말, 그 말 제가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몰라요. 사실 괜찮아서가 아니라 애들이 부담 가질까봐 한 말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괜히 들은 척하면 저만 더 초라해질 것 같았어요. 예식이 끝나고 저희 부부는 바로 터미널로 향했어요. 아들한테 터미널까지 데려다 줄 수 있니? 물어보려다 입이 안 떨어졌어요. 이미 마음이 한 번 꺾이고 나니까 그 다음은 참 쉽게 포기되더라고요. 택시 타고 터미널 도착해서 표 끊고 대합실에 앉아 있으니 남편이 말하더군요. 당신 예식장 나올 때부터 말이 없네. 피곤해? 조금 더워서 그런가 봐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툭 나왔어요. 피곤하다는 말로 감정을 숨기려는 게 버릇이 돼버렸나 봐요. 버스에 앉아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스르르 멀어지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애들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다 해준 것밖에 없어요. 돈이 넉넉했던 건 아니지만 아이들한테만큼은 아끼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버스에서 내내 말이 없던 남편이 집에 도착해서 씻고 나서야 말문을 열더라고요. 그날 예식장 복도에서 무슨 얘기 들었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애들 얘기 듣고 말았어요. 용돈 얘기요. 그래, 나도 들었어. 저흰 그제야 서로 고개를 마주했습니다. 마치 동시에 들은 사실을 동시에 꾹 참은 사람들처럼. 그냥 그 말 듣는데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도 그날부터 생각 정리 중이야. 남편의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정리 중이다라는 말이 너무 생소하게 들렸거든요.
평생 말없이 애들 다 챙기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와서 마음을 접겠다는 건가 싶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서재에서 한참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 그 문 앞에 앉아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선 많은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이제부터 뭘 해야 할까? 이대로 애들만 바라보고 살 순 없잖아. 나 자신을 챙겨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남편 생일을 앞두고 예상치 못하게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날은 제가 마당 텃밭에서 쪽파를 뽑고 있었는데 전화기 진동 소리에 손에 흙이 잔뜩 묻은 채로 받았습니다. 엄마, 다음 주 아버지 생신이잖아요. 식당 예약했어요. 서울 올라오세요. 아이고, 굳이 서울까지 너희가 내려오면 좋을 텐데. 엄마, 애들도 있고 다니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 예약도 해놨어요. 아버지 못 드시는 건 없는 거죠? 그래, 뭐든지 먹긴 드시지. 그렇게 통보처럼 식사 약속이 잡혔습니다. 뭐가 이렇게 일방적일까 싶었지만 아버지 생신이라고 하니까 별말은 안 했어요. 서울 올라가는 건 언제나 큰 준비가 필요한 일이었지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셔츠를 꺼내 다리더군요. 당일 아침 첫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였고 그 덕에 약속 시간보다 15분은 일찍 도착했어요. 그런데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예상치 못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이 반쯤 비어 있었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이미 식사를 시작하고 있었던 거죠. 어머, 우리보다 먼저 왔나 보네. 엄마, 여기 앉으세요. 애들이 배고프다고 해서 먼저 좀 먹었어요. 뷔페라서요. 따로 시작 이런 거 없어요. 여기 음식 되게 맛있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자리에 앉았지만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조용했고 접시에 스테이크 몇 점만 덜어 앉더니 며침 먹고는 포크를 내려놓더라고요. 여보, 이것도 한번 먹어봐요. 고기 질 좋아 보이네. 응, 괜찮아. 남편은 원래 뭐라도 나오면 잘 먹는데 그날은 접시에 있는 음식조차 건드리지 않았어요. 생일인데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앉아만 있으니 제 마음이 더 불편하더라고요. 오빠, 아버지 못 드시는 음식 많으신데 왜 여기로 정했어? 그냥 위치 좋고 애들도 좋아하니까. 설마 이 정도도 못 드실 줄은 몰랐지. 엄마, 아버지 원래 이런 음식 안 좋아하시잖아요. 딸이 불편한 기색으로 말을 던지자 아들은 오히려 신경질적으로 대답하더군요. 저는 두 아이가 말다툼하는 사이에 고개만 푹 숙였어요. 그런 장면을 생일날 보고 있으니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에이, 뭐 우리 부모님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 애들 좋아하면 된 거지. 그럼 아버지 생신인데 아버지 드실 수 있는 걸로 하는 게 맞지 않냐고. 그때는 정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말없이 맥주만 마시는 남편의 손이 덜덜 떨리는 게 제 눈에는 너무 또렷하게 보였거든요. 이게 무슨 생일상이니? 먼저 밥 다 먹고 아버지 음식은 생각도 안 하고. 엄마, 왜 또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엄마 마음 이해돼. 다음엔 우리 미리 의논하고 하자. 그제야 남편이 고개를 들더라고요. 말은 안 했지만 눈빛이 참 씁쓸했어요. 아마도 저보다 더 먼저 체념했겠죠. 식사가 끝나갈 즈음 아들이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또 하나는 딸이 건넸고요. 둘 다 말도 없이 똑같은 화장품 세트였어요. 이거 아버지 생신 선물이에요. 엄마 것도 있어요. 응, 우리 둘이 맞춰서 준비했어. 뭐든 드물게라도 챙기긴 해야 하니까. 그때까지도 남편은 선물을 받으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제 손을 꼭 쥐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말 안 해도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원래 말수가 많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더 조용해졌어요.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묻기도 조심스럽더라고요. 밭에서 혼자 뭔가를 파고 삽질을 하고 뭔가 공사를 하는데도 그 흔한 뭐 해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도 그냥 삼키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밥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마당에서 찰커덕 철제 프레임 소리가 나더라고요. 조심히 창문 너머로 보니 남편이 파란색 튜브 수영장 하나를 조립하고 있었어요. 마당 반을 덮는 꽤 큰 사이즈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이 나왔어요. 날도 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바닥 평탄화부터 배수구까지 다 직접 손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수영장 근처에는 벌써 손자, 손녀들 놀만한 물총이랑 튜브도 사놓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며칠 뒤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손주들 여름방학 때 내려올 계획이 있냐고 물어봤죠. 혜진아, 여름에 애들 데리고 좀 내려올래? 아버지가 수영장을 만들었어. 수영장이요? 진짜요? 근데 엄마, 우리가 이번 여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건이는 학원 다니고 저도 회사 일정이 빡빡하고 그렇구나. 그래도 주말이라도 한번? 서울도 더워서 내려가면 좋긴 한데 솔직히 너무 빡세서요. 엄마, 다음 달쯤 다시 얘기해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에게 바로 말하진 않았어요. 알면 속상할까 봐요. 그런데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다가 남편이 먼저 묻더라고요. 혜진이 뭐라더나? 애들 온대. 좀 바쁘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하더라. 그래, 그럼 그냥 비닐 덮어놔야겠네. 그 말이 참 담담하게 들렸는데요. 저는 그게 더 아프더라고요. 비닐 덮는다는 말 한마디에 며칠 동안 삽질하던 그 등짝이 떠올랐어요. 그날 밤 남편은 마당에 나가서 수영장 위에 비닐을 덮었습니다. 물도 채우지 않은 상태로요. 바람에 펄럭이는 비닐 소리가 마치 누군가 우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몰래 안방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 사람 허리를 꼬부정하게 하고 조용히 앉아서 그냥 한참을 앉아 있더라고요. 다음 날부터였어요. 남편이 아침밥을 먹고 나면 곧장 서재에 들어가요. 원래도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이젠 대답조차 최소한으로 해요. 제가 무슨 말만 해도 그저 응 아니면 괜찮아밖에 안 해요. 마당에 덮어둔 수영장은 점점 먼지가 쌓였고 날이 더워지는데도 물 한 방울 붙지 않았어요. 아무 말 없이 고생하던 그 모습이 떠올라서 저는 혼자 마트 가서 수박이랑 고기라도 사왔어요. 뭐라도 하려고요. 여보, 동네 어르신들 불러서 수영장 개장식처럼 해요. 그냥 우리끼리 먹고 웃자고요. 됐어. 괜히 웃음 나올 일 아니야. 아무도 안 올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우리야 그냥 이대로 있을 순 없잖아요. 나는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는 걸 저는 처음 봤어요. 항상 묵묵히 참고 넘기던 사람이었는데 이번엔 정색을 하며 말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맥주 한 캔을 땄어요. 남편이 방 안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기에 괜히 음악이라도 틀어봤지만 분위기만 더 썰렁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해도 무너진 기대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조용히 망가뜨릴 수 있구나 싶었어요. 며칠 후 남편은 말없이 서재 문을 닫고 하루 종일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불도 켜지지 않아 불안했는데 안을 보니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냥 창밖만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괜히 말 거는 것도 방해일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 마음이 이제 천천히 뭔가를 정리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건 자식들에 대한 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가을이 되려던 시점이었어요. 그동안 아무 말 없던 자식들이 갑자기 전화로 식사 자리를 제안했어요. 아버지 생신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다 같이 모여서 밥이라도 먹자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번엔 근사한 데로 예약했어요. 고기 잘하는 데고 뷔페도 있어요. 건이도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애들이 잘 먹는 데라서요. 아버지 입맛은 어떨지 모르겠네. 요즘 소화도 잘 못하시는데. 아이고, 엄마, 아버지 못 드시는 거 없잖아요. 고기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막상 올라가니 자식들 집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늘은 늦게까지 약속이 있다며 그냥 예약한 당일에 보자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전날 미리 올라가 아들 집 근처에서 묵기로 했어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예약한 날이 되어 식당에 도착하니 벌써 자식들과 손주들이 음식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시간 맞춰 왔는데 어째 또 늦은 사람이 돼 있었어요. 남편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접시에 고기 몇 점만 집어서 먹었어요. 근데 몇 입 먹더니 젓가락을 내려놓더라고요. 안 맞는 음식이었던 거죠.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마음이 또 식었어요. 생일인데 기호도 모르고 준비한 식사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고는 한참이 지나 케이크가 나왔고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죠. 남편은 억지로 미소 짓고 초를 꺼서요. 그 모습이 더 속상했어요. 아버지 생신 덕분에 저희가 포식했네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애들 덕에 신나게 먹었어요. 엄마 아버지도 좋으셨죠? 그렇게 분위기가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갑자기 아들이 계산대 쪽을 힐끔 보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오늘은 엄마가 밥값 내는 거죠? 아버지 생신이니까요. 맞아요, 엄마. 우리가 내려갔으면 엄청 차리고 돈도 더 썼을 텐데 이건 싸게 먹힌 거죠.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도 말없이 일어나 계산대로 갔어요. 표정 하나 없이 카드 내미는 모습 보는데 울컥하더라고요. 밖으로 나와 택시를 기다리며 저는 말없이 서 있었어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편한테 인사를 하며 농담처럼 말했죠. 아버지, 생신 선물로 저희가 밥 먹어드린 거예요. 고마우시죠? 남편은 아무 대답 없이 손자들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먼저 택시에 올랐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서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여보, 이젠 더 바라지 말아요. 우리끼리 살아요, 그냥. 응? 그날 이후 남편은 그 평소 보던 주식도 안 보더라고요. 서재엔 들어가지만 아무것도 켜지 않은 채 앉아만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너무 먹먹했어요. 기댈 것도 기대할 것도 사라진 부부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가방을 정리하다 보니 자식들이 준 선물 상자 2개가 있었어요. 포장을 뜯어보니 둘 다 똑같은 브랜드의 화장품 세트였어요. 이름도 생소한 제품, 구성도 같고 포장지도 같았어요. 그게 꼭 형식적으로 맞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음은 안 담겨 있는 선물은 오히려 안 주는 것만 못하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생일 모임 이후로 한동안 집안은 조용했어요. 남편은 예전보다 더 무뚝뚝해졌고 저는 괜히 안부 전화를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흔한 문자 하나, 전화 한 통 없었어요. 그렇게 2주가 흘렀을 때쯤 갑자기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지금 괜찮아요. 그래, 민수야, 웬일이냐? 무슨 일 있어? 아, 엄마, 사실은 좀 급한 일이 생겼어요. 잠깐 얘기 좀 해요. 왜, 어디 아프기라도 했어?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회사 쪽 일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한참 만에 하는 전화가 안부도 감사도 아닌 돈 이야기였어요. 옆에 앉아있던 남편도 전화기를 쳐다보며 고개를 젓더라고요. 민수야, 무슨 돈이 얼마나 필요하니? 급하게 5천만 원 정도 아버지한테도 말씀 좀 드려주시겠어요? 지금은 좀 민망해서요. 받지 마. 말하지도 마.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들한테도 그렇게 냉정하게 굴 줄은 몰랐어요. 저는 얼떨결에 전화를 끊지도 못하고 있었죠. 엄마, 아버지 좀 달래서 얘기 좀 해줘요. 진짜 급한 일이에요. 민수야, 네가 뭐가 급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아버지 화나셨어? 아니, 엄마, 이럴 때 좀 도와주셔야죠. 부모 자식 사이에 그깟 돈이 뭐라고. 그날 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잠자리에 들었고 저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전화가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남편은 말은 안 했지만 많이 지친 표정이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뜬금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달에 여행 가자. 어디로요? 배 타고 크루즈 세계 여행. 지금 갑자기 왜요? 이제 우리 살자.
애들한텐 더 줄 것도 받을 것도 없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이 여행 이야기를 꺼낸 건 처음이었어요. 특히 크루즈 여행이라니 상상도 못했죠. 그 사람은 이미 모든 걸 정리해둔 얼굴이었어요. 그리고는 종이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 안에 계약서랑 문서들 있어. 자식들한테 줄 돈 다 계산해서 계좌이체했어. 각자 딱 10만 원씩. 10만 원이요? 생일 선물 값이더라. 인터넷으로 찾아봤어. 제일 비싸게 쳐도 그 정도더라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진심이라는 걸 느꼈고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알겠더라고요. 이제 진짜 자식들과의 끈을 정리하려는구나 싶었어요. 며칠 후 자식들 통장에 10만 원씩 입금되자마자 전화가 쏟아졌어요. 받지 말라고 했던 남편 말대로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고요. 주말 아침 아들이 문 앞에 서 있었고 잠시 뒤 딸도 도착했어요. 둘은 서로를 보며 놀라더군요. 한편으론 그 상황이 좀 우습기도 했어요. 엄마, 그 돈 뭐예요? 통장에 뜬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 통장에도 같은 금액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은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돈은 너희가 내 생일날 준 선물 값이다. 비슷한 제품 찾아보고 제일 비싸게 쳐서 계산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런 식으로 해요? 이건 너무 서운하게 들려요. 우리가 뭐 돈이 아까워서 드린 것도 아닌데. 나는 더 이상 너희한테 줄 것도 바랄 것도 없다. 그 돈으로 너희와 나 사이에 남은 정산을 끝내고 싶었다. 아이들은 어안이 벙벙했죠. 그리고 점점 얼굴이 굳어갔어요. 아들은 억울하다는 듯 따지고 들었고 딸은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이러세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너희가 뭘 몰랐는지 이제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앞으로도 모르고 살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걸 감당하지 않을 거다. 우린 곧 떠난다. 크루즈 타고 세계 한 바퀴 돌 거다. 이 집도 그동안은 친구가 돌봐줄 거고. 아이들은 그때서야 진짜 저희가 결심했다는 걸 알아차린 듯 했어요. 딸이 제 손을 꼭 붙잡고 말했어요. 엄마, 진짜 떠나시는 거예요? 애들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날 밤 남편은 이불을 덮으며 말했어요. 천장을 보며 조용히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요. 이제야 내가 나한테 주는 선물이 뭔지 알겠어. 그래요. 여보, 우리 이번엔 진짜 우리 둘만 생각해요. 그렇게 저희는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자식이 준 상처는 오래 남겠지만 이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줄 사람도 또 필요한 사람도 저희 둘뿐이니까요. 그날 이후 집안은 마치 고요한 호수 같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말을 아꼈고 저는 말수가 더 줄었어요. 자식들과의 거리감은 더 멀어졌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감이 온 건지 슬그머니 눈치를 보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러던 중 아들과 딸이 먼저 내려오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죠. 저희가 먼저 부른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오는 건 처음이었어요. 솔직히 반가우면서도 걱정도 됐어요. 무슨 속내가 있는 건 아닐까 싶었죠. 엄마,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아버지랑 얘기도 좀 하고 싶고요. 저도 같이 갈게요. 이번엔 진짜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할게요. 그 말에 마음 한켠이 좀 놓이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남편도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 안 했어요. 주말이 되었고 자식들은 어색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어요. 그날따라 남편은 거실이 아닌 주방 식탁에 앉아 있었고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었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남편이 오늘 뭔가 말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느꼈어요. 앉아라. 오늘은 내가 말 좀 하겠다. 네, 아버지, 들을게요. 아버지, 저희가 너무 늦게 알아차렸어요. 죄송해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식탁 위에 놓인 찻잔을 만지작거리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만 원 그거 준 이유 아냐? 생일 선물 값이라고 들었어요. 맞다. 정확히 그거다. 그날 받은 선물 2개, 이름도 없는 화장품 둘 다 똑같은 걸 사왔더라.
그건 같이 주문한 거였어요. 편하니까. 남편은 한숨도 쉬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자식들은 오히려 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날은 설명이 아니라 선언이었거든요.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들고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눈빛은 단단했고 말투는 아주 담담했어요. 그 선물 받은 날, 난 처음으로 내가 자식 잘못 키웠구나 싶더라. 서운한 게 아니었어. 그냥 허무했지. 아버지, 그걸로 판단하시면 너무하시잖아요. 그동안 너희가 우리한테 해준 거 고맙다 말한 적 있냐? 내가 뭘 바란 줄 아니? 아버지, 돈이 아니라 마음이야. 생각해주는 마음 하나만 있었으면 됐다. 그게 그렇게 어렵냐? 말끝마다 칼처럼 전곡을 찌르는 느낌이었어요. 자식들은 고개를 숙였고 저는 괜히 눈물이 고였어요. 저희가 진짜 너무 몰랐어요. 그땐 그게 괜찮은 줄 알았어요. 부모니까 이해할 거라고. 그래, 그게 문제다. 부모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 그게 평생 쌓이면 무관심이 되고, 무관심은 결국 끊어진다. 아버지, 용서해주세요. 저희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날 남편은 길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짧은 말들이 자식들 마음에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는 그 후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돌아가면서 아이들은 조심스레 진심을 내비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다녀오시기 전에 꼭 한번 저희 집에도 들러주세요. 이번엔 진짜 모시고 싶어요. 엄마, 여행 중에도 연락은 자주 주세요. 손자들이 외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거든요.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전처럼 말은 없었지만 이번엔 그 눈빛에 조금의 여유가 생긴 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식사도 없이 이야기는 끝났고 자식들은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여행사로부터 크루즈 출항 확정 연락이 왔어요. 남편은 오래간만에 옷장 정리를 했고 저는 두근대는 마음으로 짐을 쌌어요. 이사도 아닌데 뭔가 벗어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짓눌린 감정에서 잠시라도 자유로워지는 그런 느낌이요. 출발 하루 전 남편이 서재에서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어요. 안에는 짧은 편지와 함께 작은 사진첩이 들어있었어요. 결혼식부터 손자 돌잔치까지 가족이 함께한 시간이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그리고 한 장엔 이런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이건 우리가 자식한테 받은 시간들이다. 좋은 날도 있었고, 서운한 날도 있었다. 이제는 너랑 나의 시간이 남았다. 그 말을 읽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번 여행이 진짜 저희 둘만의 인생 이막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남편과 마주보고 웃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찡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음 날 청양을 떠났어요. 이번에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요. 크루즈 여행 첫날 바다 위에 햇살이 반짝이던 그 아침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저희는 손을 꼭 잡고 갑판 위를 걸었고 그 순간만큼은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청양에서의 묵은 감정도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도 그 바닷바람에 날아가는 듯했어요. 남편은 무척 밝아졌고 오랜만에 활짝 웃는 얼굴을 자주 보게 됐어요. 사진도 찍고 생전 안 하던 커피도 마시고 저녁 뷔페 땐 스테이크를 2번이나 가져다 먹었어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이런 게 진짜 여행이구나 싶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배는 남쪽 섬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침대에 누워 남편이 샤워를 마치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휴대폰 알림이 조용히 떴어요. 새벽 1시 22분 발신이는 아들이었어요. 엄마, 지금 괜찮아요? 민수야,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미안해요. 근데 저 좀 얘기 좀 해도 돼요? 엄마랑만.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급한 일인가 싶었죠. 하지만 목소리는 다급하기보단 좀 떨리는 듯했어요. 어떤 마음인지 어머니로서 느낌이 오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화장실 문을 살짝 닫고 거실로 나왔어요. 무슨 일이야? 너 괜찮은 거지? 아버지한테 말은 하지 마세요. 그냥 저 좀 울컥해서요. 민수야,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 저 요즘 회사도 힘들고 애들 교육비도 그렇고
그냥 제가 너무 바보 같아서요. 그날 민수는 처음으로 자기 입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아버지 생일 때 제대로 못 챙긴 게 마음에 걸렸다고요. 화장품 선물도 말 한마디도 다 생각 없이 했다고요. 그날 집에 돌아오고 나서부터 계속 생각이 나요. 아버지 그 표정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말해줘서 엄만 참 고맙다. 엄마, 아버지한테 저 나중에 따로 편지라도 드리면 봐주실까요? 그건 아버지가 결정할 일이지만 너 마음은 전해질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민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렇게 조용히 울고 있었는데 그 순간 남편이 나왔어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제 얼굴만 보고도 알아챘더라고요. 누구야? 애들한테 무슨 일 있어? 민수야, 그냥 좀 울더라고요. 울 일 있어. 지가 버린 일이잖아. 여보, 그래도 아직 자식이잖아요. 남편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침대 쪽으로 걸어갔고 저는 그 등을 바라봤어요. 그 등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아직은 마음이 열릴 기미가 없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조식 식당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따라갔고요. 평소 같았으면 이런 밤이 지나고 나면 한두 마디쯤은 나눴을 텐데 이번엔 정말 단절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크루즈는 동남아 항구에 도착했고 가이드를 따라 관광을 다녔지만 저는 온전히 즐기지 못했어요. 그 와중에도 아들의 말, 울먹이던 목소리,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민수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안 물을게. 하지만 난 아직 용서한 거 아니야. 알아요. 그 애도 그걸 알고 전화했어요. 사람은 늦게 깨달으면 비싼 값을 치러야 해. 저는 아무 말 못했어요. 남편 말이 틀린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부모라는 건 그렇게 선 긋듯 못하는 존재니까요. 며칠이 흘렀고 저희는 싱가포르, 방콕, 말라카 해협을 따라 여행을 이어갔어요. 남편은 점점 마음을 열어갔고 그 모습에 저도 안심했어요. 그런데 다시 민수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이메일로 조용히 도착한 아버지에게 드리는 긴 편지였어요. 저는 그 편지를 인쇄해 조심스레 남편의 서랍에 넣어두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며칠 후 남편은 조용히 그 편지를 꺼내 읽더라고요. 한 장, 두 장 읽는 내내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말했어요. 이제 좀 마음이 풀리네. 하지만 예전처럼은 안 될 거다. 그 정도면 된 거예요? 애가 노력은 하잖아요. 그래, 나도 애쓰는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 남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오래된 서운함은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다시 문은 열렸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희는 다시 여행에 집중했어요. 사진도 더 많이 찍고 시장도 들르고 현지 음식도 맛봤어요. 남편이 현지 망고를 먹으며 웃을 때 저는 이 여행이 정말 남편에게도 치유가 되는구나 싶었어요. 자식이 남긴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걸 지우려 하기보다 덮고 가는 방법을 택한 것 같았어요. 저희는 부모니까요. 선은 그어도 완전히 다치지는 않는 존재니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잘 온 거 같죠? 그래, 이젠 후회도 서운함도 그만하자. 그래요. 우리 앞으로는 우리만 보며 살아요. 바깥 바다는 고요했고 창문 너머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어요. 그 밤은 저희가 서로에게 다시 약속한 밤이었어요. 크루즈 여행을 마치고 청양으로 돌아온 날 명절이 다가왔어요. 마당에 감나무 잎도 거의 다 떨어졌고 유리창엔 밤이면 서리가 끼기 시작했어요. 매년 이맘때쯤이면 저희 부부는 자식들 내려오는 날짜 계산하느라 바빴고 냉장고도 김치며 갈비며 꽉꽉 채워놓곤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조용했어요. 일부러 그랬어요. 저희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고 초대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정막이 좀 낯설었지만 며칠 지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애들 언제 오나 기다리는 그 스트레스. 명절 준비로 뼈 빠지던 그날들이 생각보다 고생이었구나 싶었어요. 남편은 조용히 집 마당에 눈을 쓸고 저는 된장국에 따뜻한 밥을 끓였어요. 참 단출하고 평온한 명절이었어요. 여보, 우리 둘이 밥상 차려보는 거 처음이네요. 그러게 시끄럽지도 않고 괜찮네. 쓸쓸할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쓸쓸한 건 사람 많은데 우리만 허전할 때지. 이렇게 둘이 있는 건 나쁘지 않지. 정말 그랬어요. 사람은 원래 혼자일 때보다 함께 있는데도 외롭고 소외될 때 더 아프거든요. 그동안 그런 기분을 너무 많이 느껴서 이번엔 조용한 게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그렇게 명절 당일 아침을 조용히 보내고 있었는데 누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무심코 문을 열었는데 뜻밖에도 그 앞에 민수와 혜진이 함께 서 있었어요. 손엔 떡과 과일이 담긴 상자 하나씩 들고 있었고요. 엄마,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엄마, 아빠, 그냥 인사만 드리고 가려고요. 저는 얼떨떨했어요. 아예 안 올 줄 알았거든요. 남편도 입을 꼭 다문 채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둘의 얼굴에선 무언가 진지한 각오 같은 게 느껴졌어요. 둘은 현관에 들어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우르르 몰려와 떠들썩하게 앉는 것도 아니고 이번엔 눈치를 보며 살금살금 앉았어요. 사위도 뒤따라 조용히 들어오더니 인사를 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인사 늦었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왔냐? 밥은 먹고 온 거니 뭐라도 차릴까? 괜찮아요. 그냥 진짜 인사만 드리려고 온 거예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있었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 많이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뭘?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돌아보니까 저희가 너무 부모님을 몰랐던 것 같아서요. 저도요. 애 핑계, 일 핑계 대면서 정작 엄마 아빠한텐 아무것도 못했던 거 죄송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게 다였지만 저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요. 아주 조심스럽지만 받아들였다는 뜻이었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문은 닫지 않았다는 표시였죠. 그날 저흰 처음으로 자식 없이 차렸던 밥상에 자식들이 예고 없이 찾아와 앉는 걸 보게 됐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발걸음은 오히려 더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점심 무렵 혜진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아이들이 밖에서 기다린다고 했어요. 민수도 따라 일어났고요. 나가면서 문 앞에서 다시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아버지, 앞으로 자주 전화드리겠습니다. 엄마, 저희 애들 데리고 조만간 다시 올게요. 이번엔 제대로. 그래,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다녀가라. 그렇게 그들은 돌아갔고 저희는 다시 조용한 집에 남았어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이번엔 다르게 느껴졌어요. 서운함보다는 조금은 희망 같은 게 느껴졌달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여보, 오늘 조금 마음 풀렸어요? 글쎄, 풀렸다기보단 그냥 뭐.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날 저희는 평생 처음으로 자식 없이 시작했던 명절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마무리했어요. 이제는 누가 오든 오지 않든 저희 인생의 중심은 저희 스스로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에 들려주세요. 그날 정우식 씨는 손자가 먹다 남긴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먹었을 뿐인데 며느리의 싸늘한 눈빛과 수저를 탁 내려놓는 소리에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밥 한 숟갈이 이토록 서럽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님, 라면 국물은 좀 그렇잖아요. 그냥 조금 남았길래 아까워서 밥 좀 말아봤다. 하율 아빠, 뭐 좀 말씀 좀 해봐요. 그냥 놔둬. 아버지가 드시고 싶으셨겠지. 아들놈은 그 말 한마디 툭 던지고는 고개를 숙인 채 라면을 말없이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식 씨는 자신의 존재가 집안에서 얼마나 가벼운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우식 씨가 먹는 음식에 민감했고, 우식 씨가 쉬는 공간에 민감했고, 심지어는 TV 볼륨에도 눈치를 주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조용히 지내고 설거지며 빨래도 돕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불편했나 봐. 그 집에서 네가 사람 대접은 받았나? 라면 국물 가지고 뭐라 하는 집이면 대접은커녕 그림자도 아니지. 민호가 애 키우느라 힘들다기에 들어간 건데 내 자식 집이니 눈치 안 보고 지낼 줄 알았지.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 대접은 해야지. 그게 사람 도리다. 그날 밤 마루에서 혼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식 씨가 그 집에 들어간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들이 집으로 우식 씨를 불러서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허전함을 이기지 못하고 혼자 지내다 쓰러졌을 때 병원에서 아들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랑 같이 지내요.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내가 거기 끼면 불편할 텐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진 우리 가족이잖아요. 아버지 덕분에 우리도 이렇게 사는 건데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고 그래도 자식 하나 잘 키웠다 생각했습니다. 우식 씨는 짐을 싸들고 아들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말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우식 씨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우식 씨는 며느리의 눈치가 보였기에 성취하는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을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며느리의 성에 차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 눈치가 보였던 우식 씨는 식사 시간마다 마지막에 밥을 퍼야 했습니다. 아버님, 먼저 드시지 마시고 애기 밥부터 챙기고. 그래, 알았다. TV를 보다 웃음소리라도 나오면 며느리가 정색을 했고 밤에 물 한 잔 마시러 나가도 슬리퍼 소리에 짜증을 냈습니다. 그 집에서 나는 늘 조심스러웠어. 내가 무슨 유리잔처럼 부딪히기만 해도 깨질 것처럼 다들 나를 껄끄러워했지. 왜 그런 곳에 있어? 네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고 사노? 집이 없잖아. 민호네 집 그거 내 퇴직금으로 산 집이야. 명의도 아직 내 이름이고 그 생각하면 더 말도 못하겠더라. 야, 네 퇴직금으로 산 집인데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한다고? 말이 되나 그게? 아들 손녀가 있으니까 그래도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지. 근데 말이야, 라면 국물 그날 그게 나한텐 참았던 게 다 터진 계기였어. 손자가 한 입 두고 간 라면 국물. 그걸 버리긴 아깝고 배도 출출해서 그냥 밥 한 숟갈 말아 먹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은 마치 우식 씨가 개밥 그릇에 손댄 것처럼 일그러졌고 아들은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내가 확실히 느꼈지. 나는 그 집에서 손님보다 못한 존재라는 걸. 그 집에선 나를 위해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 라면 국물조차도 말이야. 우식 씨의 말을 들은 친구는 입을 조용히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는 우식 씨가 안쓰러웠던 것인지 종래 씨는 부엌에 나가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잠시 후 친구는 따뜻한 된장찌개와 며칠 먹은 반찬을 꺼내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공기를 말없이 우식 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먹고 자라. 여기선 눈치 볼 필요 없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따뜻한 밥 한 숟갈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눈물 나는지 우식 씨는 속으로 울먹이며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 집에선 한 숟갈 뜰 때마다 죄책감이 뒤따랐는데 여기선 그냥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식 씨는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달빛이 들어오는 창을 멍하니 바라보던 우식 씨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곧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말자고. 우식 씨는 라면 국물조차 아까운 존재가 아니며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누군가에겐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 아들 집에 갔을 때 며느리는 우식 씨를 알뜰살뜰 챙겼습니다. 아버님, 입에는 맞으세요? 아이고, 상다리가 부러질까봐 걱정되는구나. 나 때문에 이렇게 준비할 필요는 없어.
그래도 아버님이신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며느리는 우식 씨에게 미소를 지었고 제 남편과 딸을 챙겼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식 씨는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하고 안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도감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우식 씨는 이제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 집 식구들끼리는 웃고 떠들며 밥을 먹는데 우식 씨는 늘 말없이 수저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습니다. 먹고는 싶은데 말이야. 젓가락을 들면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고 밥 한 숟갈 뜨면 아들놈의 한숨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 네가 그 집 식구냐? 왜 눈치를 보면서 밥을 먹노? 사람이 밥을 사람처럼 못 먹는 집이 어딨노? 그게 내 집 같지가 않더라. 몸은 안방에 있어도 마음은 늘 대문 밖에 있는 느낌이었지. 며느리는 정해진 반찬 외에는 잘 내오지 않았고 우식 씨가 국을 더 뜨려고 일어나면 슬쩍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님, 국은 거기까지만 드세요. 내일 아침에도 먹어야 하니까요. 그래. 알겠다.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목에 걸린 밥덩이 하나를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러다가 손녀가 남긴 나물 반찬을 버리려 하기에 아깝다 싶어 그걸 집어먹으려 했더니 며느리가 그릇을 치워버렸습니다. 아깝잖아. 먹을 만한데. 아이 밥그릇에 손대지 마세요, 아버님. 그 말 한마디에 손이 얼어붙었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아들은 그걸 보고도 아무 말 없었습니다. 그저 식탁에 고개만 숙인 채 밥만 씹고 있었습니다. 그냥 좀 이해해줘요. 선미도 요즘 예민하니까요. 그래. 내가 눈치 좀 보면 되지 뭐. 우식 씨에게 눈치를 보며 사는 건 익숙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어릴 때부터 남한테 신세지기 싫어 허리 펴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 나이가 드니 이제는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식 씨의 말에 친구 종래 씨는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안쓰러운 눈으로 우식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집에 들어갈 땐 네가 주인이었을 거다. 근데 지금은 종도 아니고 그저 거기 붙어 있는 그림자 같구나. 그게 맞아. 난 그냥 식구 수 맞추려고 끼워 넣은 덤처럼 살아. 말 한마디 하려 해도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삼켜야 했지. 가끔 일찍 눈을 떠 거실에 나와 신문이라도 보고 있으면 며느리는 쓱 들어와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오늘도 하루 종일 집에 계실 건가요? 청소 좀 해야 해서요. 그래. 나 나가 있지 뭐. 며느리의 말에 우식 씨는 보고 있던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러고는 며느리를 쓱 한번 본 후 옷을 챙겨 입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청소는 자신이 있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그저 눈에 거슬리는 우식 씨의 존재를 치워버리고 싶다는 듯이 나가는 우식 씨의 등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렇게 옷을 챙겨 입고 근처 공원을 돌며 시간을 때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으면 같은 또래 어르신들이 손주 자랑을 하며 웃곤 했습니다. 근데 우식 씨는 그 대화에 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르신들이 꺼내는 손주 이야기에 웃을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손녀가 무슨 유치원 다니는지도 몰라. 아침마다 인사도 못해. 내가 나오면 애가 놀란다고. 나더러 방 안에 있으라 했거든. 세상에 그게 무슨 말이냐? 손주가 할아버지를 무서워한다고? 네가 귀신이냐? 그 말에 우식 씨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귀신처럼 사는 기분 바로 그거였습니다. 혹여나 우식 씨가 말을 걸면 아들은 늘 피곤하다 했고 며느리는 반응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집에서 내가 했던 말 중에 끝까지 누가 귀 기울여 들어준 말이 단 하나도 없었어. 그런 집에 왜 있어? 명의도 네 이름이라며? 네가 나가면 개들이 나가야 할 집인데 왜 그 반대가 돼 있노? 며느리는 종종 이런 말도 하곤 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각자 생활이 있는데 너무 오래 계시면 좀 그렇잖아요. 그 말이 나더러 나가라는 말이었겠지. 그냥 요즘 힘든가 봐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아들의 그 말조차 우식 씨에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게 다 무슨 뜻인지 모를 만큼 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들이 모든 편을 들어주길 바랬던 건 아닙니다. 그래도 최소한 자신이 불편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했는데 아들에게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식 씨는 우울한 마음에 밤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어디다 써먹을꼬. 내가 먹은 건 밥이 아니라 눈치였고, 마신 건 물이 아니라 체념이었지. 매일매일 그 집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기를 바라는 눈빛을 느꼈어. 그러자 종래 씨는 한숨을 푹 쉬며 우식 씨의 등을 두드려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네가 왜 그런 집에서 밥 먹는 것도 미안해해야 하냐? 네 잘못이 뭐라고? 그러게 말이다. 근데 내 자식이잖아, 내 손녀고. 하지만 이미 우식 씨의 두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이미 가슴에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의 나날은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라 존재를 감추며 버텨내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면 몰라도 시간이 쌓이니 결국 우식 씨라는 사람 자체가 희미해졌습니다. 우식 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라면 국물조차 아까운 존재였고 그들 밥상에서 이름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름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식 씨는 그 집에서 한 번도 주인처럼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의는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평생 일궈서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지만 거기서 우식 씨는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주인보다 더 당당한 손님도 있다지만 나는 그 반대였지. 내 집인데도 문 열고 들어설 때마다 괜히 눈치부터 보게 되더라고. 야, 정신 차려라. 네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잘 생각해봐라. 그 집이 널 사람 취급 안 했는데 그 집을 왜 지켜야 하냐? 종래 씨의 말은 항상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래도 말이다. 내 자식이잖냐, 피부치인데. 내가 외면하면 누가 감싸주겠노? 감싸주긴 뭘 감싸줘. 감싸주고 보듬어줘야 할 사람이 오히려 네 등을 떠밀고 있는 판국인데. 자식이 다는 아니더라. 그건 나도 알았다. 우식 씨는 새벽마다 슬리퍼 소리까지 죽이며 화장실을 다녔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가 깨기라도 할까봐 숨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거실 불 켜는 것도 눈치였고 텔레비전 리모컨 잡는 것도 민폐 같아서 그냥 방구석에 누워 라디오 소리만 들었지. 그래서 아들에게 한 번 이야기라도 꺼내보았지만 우식 씨의 말에도 아들 민호 씨는 덤덤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눈치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 말을 듣고도 우식 씨는 헛웃음이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은 예민한 사람 그 자체가 되어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잠시나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예민한 걸로 끝나면 다행이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 집에선 우식 씨의 존재는 그 자체가 불편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척이 잠깐 들렀다가 내 방을 보고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친척 동생은 우식 씨를 향해 형님 방이 왜 이래요? 햇볕도 안 드는 다용도실 옆방에서 지내신다고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냥 조용해서 좋다 아이가. 나이 들면 햇빛보단 조용한 게 좋다. 그게 진심일 리 없었습니다. 거실 옆방, 창문도 제대로 없는 그 방은 원래 창고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방이 부족하다며 우식 씨를 거기 밀어 넣었습니다. 아니, 스스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아버님, 하율이 방이 좁아서요. 혹시 저쪽 방으로 옮기시는 거 불편하지 않으실까요? 그래. 애기 방이 먼저지. 난 아무 데나 괜찮아. 그렇게 우식 씨는 창고를 치우고 작은 침대를 들여놓고 거기서 지냈습니다. 가끔 창밖으로 보이는 빨래 널린 모습이 그 방에서 유일하게 밖과 연결된 풍경이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손녀의 생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케이크에 촛불을 꽂고 있었지만 우식 씨는 부엌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뭐라 하긴 했지만 며느리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기에 다가갈 수 없었던 겁니다. 아버님, 여기 케이크 드세요. 하율이랑 사진 찍는 건 잠깐만요. 이쪽은 가족끼리 먼저 찍고요. 그래, 알겠다. 그 말에 우식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녀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지만 그건 우식 씨와는 상관없는 웃음 같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열리는 생일 잔치인데 우식 씨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 같이 찍어보는 게 그리 큰 욕심이었을까. 손주 생일인데 내가 축하한다고 말할 틈도 없었어. 그건 집이 아니야. 숙소야.
넌 거기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이었다. 정확했습니다. 우식 씨는 집에서 손님이었고 그것도 정식으로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온 적도 없고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도 우식 씨 자리는 늘 뒷자리였습니다. 그 집에서 난 누구였을까? 하율이 외할아버지는 올 때마다 대접받고 웃고 가는데 난 그저 방구석에서 조용히 있는 존재였지. 넌 집을 줬고 걔는 널 버렸어. 그게 현실이야. 이제 좀 인정해라. 그게 네 죄는 아니잖아. 손녀의 생일이 지나가던 그날 밤 우식 씨는 갑자기 눈물이 터져나와 베개를 적셨습니다. 자신의 신세가 어찌하다 이렇게 되었는지 참으로 서러웠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눈물로 밤을 지새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아침이면 아무렇지 않은 척 이불을 개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게 우식 씨가 할 수 있었던 체념이었고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깨달아졌습니다. 이건 가족이 아니라 그저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우식 씨가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빨리 늙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일을 겪어서 그랬던 건지 우식 씨는 마냥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과 같은 상상을 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우식 씨는 평생을 자식 키우고 살림 꾸리느라 자기 몸 하나 돌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약 한 첩 사 먹을 여유도 없이 살았고 병원은 늘 아픈 게 아니라 쓰러져야 가는 곳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식 씨는 어지럼증으로 거실에 쓰러졌습니다. 몸이 식은땀이 나고 귀가 울리듯 어지러웠지만 며느리는 그런 우식 씨를 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뭐 잘못 드신 건 아니에요? 냉장고에서 꺼내 드신 거 없으세요? 순간적으로 쓰러진 시아버지를 의심하는 듯한 며느리의 말에 우식 씨는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말에 차마 아프다는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아프다고 말하면 꾀병처럼 생각할까봐 겁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에 겨우 숨만 쉬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자꾸만 우식 씨의 잘못부터 찾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뭘 먹을 때도 괜히 눈치가 보이더라. 냉장고 문 열 때마다 이거 먹어도 되나 싶었어. 아들은 며느리로부터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인지 그날 저녁 방으로 와서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병원은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요즘 저희도 좀 빠듯해서. 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보고 우식 씨는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의 몸 하나 치료해달란 말이 그렇게도 부담스러운 요구였던 거구나 그 생각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손녀 하율이가 감기 걸렸을 때 새벽 3시에도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습니다. 그 아이가 입맛이 없다고 하면 보양식을 직접 끓였고 장난감 하나 고르는데도 시간을 한참 썼습니다. 하지만 우식 씨에게는 그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해봤자 아무도 안 믿더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그러고 말았어. 어느 날은 우식 씨가 고열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병원에 가보겠다고 말하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병원 진료비는 괜찮으세요? 저희가 챙겨드리긴 좀 어려운데. 됐다고 했다. 괜찮다고. 혼자 알아서 하겠다고. 그 말 하고 나오는데 왜 그렇게 서럽던지 같이 가주는 건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 자기 옆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인 혼자 꾸벅꾸벅 졸다가 부축도 없이 진료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의사가 안쓰럽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보호자 없으세요? 하고 먼저 물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다 바빠서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눈물이 자꾸 났습니다. 창피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보니 하율이는 새 인형을 갖고 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새로 산 인형에 대해 신나게 얘기하며 말했습니다. 하율이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았는데요. 장난감 하나 사줬더니 기분이 확 풀렸어요. 우식 씨는 그 옆에 서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보다도 못한 존재구나. 손주보다 못한 취급을 받을 줄은 몰랐다. 그 아이는 아프면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데 나는 아파도 조용히 죽어야 되는 사람이더라. 그날 밤 늦게 퇴근한 아들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아파도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 나 너무 눈치 보이는데. 아버지, 그건 오해세요. 선미도 노력하는 중인데요. 아버지가 예민하신 거 아닐까요? 그 말에 우식 씨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해라면 다행이지 싶었지만 매번 예민하다는 말에 우식 씨의 감정은 그저 과민 반응으로 묻혔습니다. 그런 나날이 쌓였다 보니 친구를 만나는 날 억울함이 터져나왔던 겁니다. 그래도 역시 이야기를 하면 나아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참 속 이야기를 하고 나니 조금은 시원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쉽게 생각했던 걸까? 우식 씨의 상처가 벌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종래 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식 씨의 얼굴을 보자마자 종래 씨는 단박에 말했습니다. 네 얼굴이 사람 얼굴이 아니다. 도대체 뭔 일인데 이렇게 살 빠졌노?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친구 앞에서는 괜히 강한 척 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이 집에서 난 그냥 필요 없는 존재야. 거기 있다는 게 짐이래. 짐은 개들이다. 널 아버지로도 안 보고 그냥 공간 차지하는 노인네로 보니까 그런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우식 씨는 비로소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식 씨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하유리보다도 낮고 고양이보다도 낮은 존재였습니다. 사랑받는 손주는 있고 조용히 사라져야 할 시아버지만 있는 그 집. 거기서 자신은 여기서 배경이었습니다.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고 숨 쉬지만 필요 없는 사람. 사람이 사람 취급 못 받으면 아무리 큰 집에서도 외롭더라. 난 그 집에서 매일 밤 내 존재를 지워갔어. 바로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먹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독 쓸쓸했습니다. 우식 씨는 쌀쌀한 아침 기온으로 인해 따뜻한 국물이 생각났습니다. 고픈 배를 부여잡은 우식 씨는 이른 새벽부터 잠있게 어슬렁대다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우식 씨는 부엌에 물을 먼저 올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엌 쪽에선 끓이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라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하유리는 새벽에 깨서 칭얼대며 라면 먹고 싶다고 했고 결국 우식 씨가 끓이던 라면은 손녀 하유리 몫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바라보는데 내가 어떻게 먹겠어? 손녀가 라면을 다 먹고 나서야 우식 씨는 식탁 의자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우식 씨가 나오자마자 며느리는 국물만 남긴 라면 냄비를 툭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거 하유리가 먹다 남긴 건데요. 국물 남았으니까 밥 말아 드세요. 그 한마디에 우식 씨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놓았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이 굶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하유리 입된 젖은 국물에 말아진 밥 한 그릇, 그게 바로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어. 난 그냥 남은 걸 처리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걸. 며느리는 우식 씨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유리를 씻기느라 분주했고 우식 씨를 신경 쓸 여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국물도 남의 거, 밥도 대충 퍼서 그게 내 몫이더라. 눈물이 나려다 꾹 삼켰어. 그 자리에서 울면 자존심이 다 무너질 것 같아서. 그날 저녁 종래 씨에게 그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종래 씨는 듣자마자 테이블을 쿵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밥을 그렇게 준다고? 네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왜 그런 취급을 당해야 되는데? 하율이 먹다 남긴 국물에 대충 퍼온 밥 한 덩이. 그게 내 하루를 시작하게 한 유일한 음식이었어. 사람이 아무리 늙었다 해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야. 넌 그 집에서 노예도 아니고 왜 그런 걸 받아? 그 말을 듣고 우식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습니다. 나 화가 났구나. 사람 대접조차 받지 못하는 이 순간이 억울했던 거구나. 그래도 자기 가족이 더 소중하니까라고 억지로 이해하려 했다는 걸 말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받아온 건 가족이라는 이름의 보호막이 아니라 모욕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아들에게 말이라도 꺼냈는데 며느리는 기막히는 말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녁에 퇴근한 아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요즘 입맛 없으시대요. 그래서 남은 국물이라도 드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음식 낭비도 줄이고요. 선미야, 그래도 아버지한테 그건 좀. 아니요, 전 나름대로 신경 쓴 거예요.
안 그러면 따로 준비도 해야 하잖아요. 우식 씨는 며느리의 말에 조용히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대화 속엔 시아버지의 존엄도 없었을 뿐 아니라 우식 씨의 존재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처리해야 할 또 하나의 가족 구성원일 뿐이었고 그 구성원에게 따뜻한 밥 한 끼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나한테 밥 한 그릇 차려주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싶었어. 그 집에서 난 그냥 잔반 처리기였지. 그날이 있고 나서 우식 씨는 일부러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밥을 준비하든 말든 우식 씨는 방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물론 아들조차 우식 씨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마음이 더 허기졌습니다. 내가 바라는 건 큰 것도 아니었어. 그냥 따뜻한 밥 한 그릇, 내 이름을 불러주며 밥상을 내주는 그 마음 하나뿐이었어. 우식 씨는 그날 종래 씨와 점심을 먹으며 그동안 쌓아온 억울한 일을 말했습니다. 네가 그 집에서 버티는 게 대단하다. 나였으면 진작 나왔어. 어디로 가겠노? 갈 데도 없고. 하율이 생각하면 그냥 참고 살자 싶더라. 하율이 생각한다고 네가 다 참을 필요는 없다. 그 집에서 네 목소리, 네 존재 다 지워지고 있는 거 알잖아. 종래 씨의 말은 우식 씨의 가슴에 바늘처럼 박혔습니다. 물론 우식 씨도 알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단 하나, 그 시작은 라면 국물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 국물이 모든 것을 우식 씨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그 집에서의 우식 씨의 위치, 대우, 존재까지 말입니다. 내가 바보처럼 그 밥을 받아먹은 그날, 내 자존심은 아주 조금씩 죽어가고 있었어.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가도 아무도 우식 씨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늘 무심했고 아들은 우식 씨의 눈을 피했습니다. 심지어 손녀인 하율이마저도 점점 우식 씨를 외면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부엌에서 며느리와 하율이가 이런 대화를 나누는 걸 들었습니다. 하율아, 거기 앉지 마. 거긴 엄마 자리야. 근데 할아버지는 거기 앉았잖아. 할아버지는 이제 거기 앉으면 안 돼. 그릇 놓을 자리가 없어. 저녁 식사 시간, 며느리는 우식 씨의 밥그릇을 따로 덜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남은 반찬 몇 개가 식탁 한쪽에 놓여 있었고 그걸 알아서 퍼먹으라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밥 한 술 푸는 것도 눈치가 보였고 반찬 하나 집을 때도 마음속으로 이건 하율이 뭐가 아닌가 싶었어. 며느리는 집안에서 우식 씨를 하나의 짐처럼 대했고 아들은 그저 말없이 눈치만 보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왜 그렇게 방에만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같이 좀 있으세요. 같이 있으라 해놓고 그 누구도 날 상대해주질 않더라. 말뿐인 관심이 가장 서럽더라. 저희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세요? 아버지가 방 안에만 있으니까 하율이가 어색해하잖아요. 마치 이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말하는 아들이 참으로 야속했습니다. 그날 밤 종래 씨로부터 전화를 걸었습니다. 종래 씨는 우식 씨의 목소리만 들어도 상황을 짐작했는지 조용히 듣다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넌 그 집에서 없어도 되는 사람 취급받고 있어. 그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넌 지금 몸으로 겪고 있는 거야. 가끔은 내가 그 집에서 죽어도 모를 것 같았어. 내 방에 며칠을 박혀 있어도 그 누구 하나 문을 두드리지 않더라. 아들은 여전히 애매하게 말만 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우식 씨는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점점 투명해졌고 그림자조차도 그들의 삶에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나는 그 집의 가족이 아니었어. 그냥 하율이 봐주는 사람, 가끔 밥 차리는 사람, 심지어는 그나마도 필요 없는 존재. 오늘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더라. 낮에 거실에 잠시 나갔다가 며느리가 전화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진짜 힘들어요. 어른 한 분까지 챙기려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에 우식 씨의 억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짐이었구나. 그 집에선 내가 어른이 아니라 귀찮은 존재였던 거야. 그 말이 마음속에 비수처럼 꽂혀 그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안에 밥이 들어가지도 않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너무 참지 마. 네가 참고 있으니까 걔들은 더 무시하는 거야. 네가 당당하게 말해야 돼. 하지만 종래야, 말하면 뭐하니? 말해도 듣질 않더라.
오히려 예민하다는 소리만 듣더라. 우식 씨가 존재를 드러내면 그 집안에선 그게 문제였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투명인간이고 말하면 귀찮은 존재. 그 집에서 난 숨 쉬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내 기침 소리조차 눈총을 받았으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우식 씨는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만 흘러갔고 손녀 하유리의 생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손녀 하유리의 생일이었기에 우식 씨는 정성껏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식 씨는 직접 손으로 꿰매어 만든 작은 인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인형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아이들은 이런 거 안 좋아해요. 괜히 쓸데없는 거 하셨네요. 하유리는 그 인형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우식 씨는 선물 포장도 풀리지 않은 인형을 다시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인형을 꼭 쥔 우식 씨는 손등에 떨어지는 눈물을 떨리는 손으로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인형을 적실 정도로 울어버렸습니다. 우식 씨는 자신의 손끝으로 하나하나 바느질한 인형이 마치 자기 마음 같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정성껏 다가가도 돌아오는 건 외면뿐이었습니다. 난 거기서 점점 사라졌어. 내 이름도, 내 말도, 내 온기도 그 집안에서 모두 잊혀져 갔던 거구나. 그렇게 며칠이 흐른 후 아침부터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어제 며느리에게 들은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시면 오히려 일이 더 많아져요. 며느리는 뭐라도 하려는 우식 씨의 행동을 보고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마치 짐처럼 생각하는 듯한 며느리의 말투에 슬그머니 방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와서도 우식 씨는 혼자 숨을 죽였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리는 웃음소리, 식탁 위에 차려진 밥그릇들, 그 안에 우식 씨는 없었습니다. 참으로 서러웠습니다. 그때 종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종래야, 내 말 좀 들어줄래? 나 요즘 진짜 미치겠어. 왜? 또 무슨 일 있었어? 어떻게 된 게 그 집에선 내가 숨 쉬는 것조차 민폐인 것처럼 느껴져. 말도 제대로 못 꺼내고 눈치만 보면서 하루를 버텨야 돼. 그놈의 눈치가 사람을 잡는 거야. 넌 가족이 아니라 그냥 하인처럼 취급받고 있는 거야. 그래도 하율이 얼굴만 보면 좀 나아.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나한테서 점점 멀어져가는 기분이 들어. 넌 할 만큼 했어. 아니, 지나치게 했지. 문제는 걔들이 고마운 줄 모른다는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참고만 살래? 그러니까 나도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눈치 안 보고 눈물 안 흘리고. 그럼 그렇게 살아. 네 인생인데 왜 남 눈치 보면서 숨 죽이고 살아? 그렇게 하려고 평생 일해온 거야. 종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친구는 처음에는 이야기를 들은 후 상처받은 우식 씨의 마음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순히 위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찌르는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내가 너라면 당장 짐 싸서 나왔을 거야. 뭐가 무서워? 이미 마음은 문 밖에 나가 있잖아. 그게 쉽지 않더라. 나가면 갈 데도 없고 하율이 얼굴도 못 보고. 그 아이는 자라면 다 알게 돼. 누가 진짜 자기를 아껴준 사람인지. 그땐 하율이 스스로 널 찾아올 거야.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종래야, 너 아니었으면 나 진작에 무너졌을 거야. 네가 날 붙잡아주고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러면 이제는 네 자신을 붙잡아 남들 눈치 보다가 네 삶 다 놓쳐버리면 나중에 네가 네 자신을 원망하게 돼. 자신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에 우식 씨는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습니다. 종래 씨의 말처럼 우식 씨가 먼저 자신을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을 챙겨주지 않는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우식 씨가 이런 결심을 할 때까지 며느리와 아들은 여전히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우식 씨의 결심은 점점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식 씨가 누군가에게 필요 없는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우식 씨 삶에선 자신이 가장 중심이라는 걸 조금씩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거울 앞에 앉아 우식 씨는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지고 초라한 얼굴이었지만
그 안엔 어딘가 단단한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내 안에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었어. 그걸 다시 느끼게 해준 사람이 종래였어.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따뜻하게 우식 씨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우식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었습니다. 무기력하게 흐트러졌던 머리를 가지런히 빗는 그 짧은 순간이 어쩐지 낯설고도 좋았습니다. 그래. 오늘은 누가 뭐라 해도 나를 위해 살아보자. 작은 가방 하나를 챙기고 조용히 현관을 나섰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손녀도 모르게 그렇게 조용히 버스를 타고 향한 곳은 동네 복지관이었습니다. 예전부터 마음속에만 품고 있던 작은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혼자서도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다는 아주 단순한 바람이었습니다. 복지관 앞에 도착했을 때 우식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얼굴들. 그곳은 오히려 우식 씨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우식 씨도 슬며시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좀 해도 될까요? 처음엔 다들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웃음소리와 따뜻한 말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바느질에 몰두하다가 처음으로 누군가 우식 씨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비슷한 나이를 한 여성이 말을 걸어온 겁니다. 처음 오셨어요? 손이 야무지시네요. 예전에도 해보셨어요? 우식 씨는 처음으로 다가와 준 사람이 참으로 고마웠기에 미소를 지으며 화답했습니다. 예. 젊었을 땐 아이들 옷도 직접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러자 그 여성은 반갑게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아이고, 그럼 금방 감도 다시 찾으시겠네요. 자주 나오세요. 우식 씨의 말에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누구의 아버지도 누구의 시아버지도 아닌 그냥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다 같이 밥을 먹는 시간.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우식 씨는 자발적으로 수저를 나눠주고 국을 푸는 걸 도왔습니다. 누구도 우식 씨를 막지 않았고 누구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맙다며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었습니다. 우식 씨는 그때를 생각하면 그 짧은 순간 난 사람이었어요. 하율이 할아버지도 아니고 며느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정우식이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구속되지 않는 자유를 맛본 우식 씨는 기분이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 우식 씨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는 식탁에 앉아 있었고 아들은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식 씨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둘 다 고개만 살짝 들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조금 바람 쐬고 왔어. 앞으로 자주 다녀올 거야. 복지관에도 나가보고 친구도 만나고 말이야. 그래요, 아버지. 그게 건강에도 좋아요. 이전 같으면 왜 나갔냐? 무슨 일 있었냐? 괜히 뒤에서 수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기로 결심했던 만큼 신경 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식 씨의 행동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우식 씨가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복지관 가는 길에 우산을 들고 걸으면서 우식 씨는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는 이 길이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움츠러들던 우식 씨는 이제는 스스로를 위해 길을 걷고 있다는 게 참 기적 같았습니다. 며칠 전 종래가 우식 씨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우식아, 넌 그동안 너무 오래 참았어. 참느라 네가 네 자신인지도 몰랐던 거야. 근데 지금은 달라. 이젠 네가 네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야.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우식 씨 자체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워서였습니다. 우식 씨는 종래 씨의 말을 듣고 난 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다가오는 사람이 없었지만 지금은 우식 씨에게 다가와주는 어르신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복지관에서 작은 음악회를 한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구경을 해보려고 했지만 주위 어르신들이 참여를 해보자고 권유해 주었습니다. 우식 씨는 음악과는 벽을 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 간다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우식 씨와 친해지면서 속사정을 알게 된 어르신들이 낭독도 하는데 그때 속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해 주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거절을 할까 했지만 이제 친해진 어르신들이었기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식 씨는 그래도 내 이야기를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당일 아침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난다면 들으러 와줬으면 하는구나. 그렇게 홀로 복지관으로 간 우식 씨는 마른 입안을 침으로 적시며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무대에 나가 뭔가를 발표하는 건 처음이라 긴장도 되었지만 이상하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간 우식 씨는 마주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이 순간 심장이 터져나갈 것처럼 덜덜 떨렸지만 사람들 앞에 서서 처음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우식입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평범한 아버지였고 할아버지였고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저는 제 이름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누군가의 무게 아래서 누군가의 입장에서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손주가 먹다 남긴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으라는 말을 듣고서야 깨달았어요. 나는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었구나.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우식 씨의 말을 들었습니다. 누구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바뀌었습니다. 더는 눈치 보지 않기로 제 인생을 남의 테두리에 가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는 이제부터라도 정우식으로 살 겁니다. 박수가 터졌고 누군가 우식 씨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 박수 속에서 우식 씨는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더는 무시당하지 않을 거고 더는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집에 돌아가자 아들이 머뭇거리며 우식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발표 들으러 갔었어요. 다 듣기 전에 회사 일 때문에 급하게 나와야 했지만요. 그랬냐? 그냥 내 얘기한 거야. 아버지, 그동안 죄송했어요. 우리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버님, 저도 많이 죄송했습니다. 그동안 아버님께 못된 행동만 해서 죄송해요. 이제라도 저희가 잘할게요.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 걸쳐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우식 씨는 이제 그 말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식 씨 삶을 누구에게 걸고 살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그래, 고맙다. 하지만 앞으로 내 삶은 내가 결정할 거다. 너희에게 기대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마라. 우식 씨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담담했습니다. 그제야 아들도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우식 씨는 작은 텃밭을 하나 분양받았습니다. 오래전 아내와 함께했던 마당 밭이 생각나서였기 때문입니다. 삽을 들고 첫 삽을 뜨는 그 순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밭은 이제 나의 인생이야. 내가 직접 심고, 내가 직접 가꾸고, 내가 책임지는 삶. 우식 씨는 그렇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밥상 한쪽이 아닌 내 이름 석자로 살아가는 하루를. 더는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는 인생이 아니라 우식 씨 손으로 끓인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을 스스로에게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